네,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8일입니다. 조우석TV의 뉴스 따라잡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모두 4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아이템인데, 미국 국무부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정의용의 발언을 두고 이게 뻥쟁이의 발언이 아니냐면서 와글와글 하고 있다는 뉴스부터 첫 번째 전해드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막 출범한 공수처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고소 고발만 벌써 100건이 들어왔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한 뉴스는 지난해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 얘가 쓴 손편지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피 흘리고 있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답답하고 힘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스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가 정말로 와글와글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가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공직자가 김정은이를 저렇게 옹호할 수가 있느냐, 저게 정상이냐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어제 문재인 국무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확산 의지가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새삼스럽게 원칙을 밝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의용 발언을 저격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권에 대한 엄중한 미국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5일 현지 시각 정의용 발언에 대한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 요청을 받고 즉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의용이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이 모라토리움, 이른바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는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본다라고 했던 헛소리를 반박한 것입니다. 정의용의 발언은 정말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 게 분명합니다. 왜? 김정은이가 지금 잠시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기꾼의 발언을 정의용이가 대놓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미국의 인식입니다. 이런 발언은 물론 정의용이 모시고 있는 주군인 문재인의 인식을 반복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성과를 바로 미국의 차기 정부로 이어가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외교적 결례 논란을 부를 법하도 합니다. 왜? 트럼프 정책 지우개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황당하게 생뚱맞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콱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전직 관료들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아이언 전 국무부 군축 담당 보좌관,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등도 모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하다라고 설득하려는 게 이게 좋은 생각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일찌감치 트럼프
와 김정은의 회담을 지금 무의미하다. 정말 무의미한 TV용 쇼라고 비판을 한 바 있는데 그 점을 잘 유념해야 될 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반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새롭게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 그들의 속내도 모르고 문재인과 정의용 따위가 트럼프식 평화 쇼를 지금 반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미 관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징후로 보입니다. 자, 그게 걱정되는 아침이라는 얘기를 첫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희망은 아주 없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문재인식 대북 정책이 곧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희망 아닌 희망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겉으로는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범한 지 딱 보름이 됐습니다. 공수처,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고소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점 휴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는데 거꾸로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직후 접수한 사건만 무려 10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접수에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어제 자유우파 매체인 펜앤마이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매체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확히 1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아니면 인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데 전자접수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공수처 직원들이 서류에 깔려 죽을지도 모를 판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23명을 뽑는 검사 공모에 무려 23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10대 1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3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여기도 10대 1에 가까운 293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각각 10대 1의 경쟁률인데 역시 공수처가 힘이 센 부처라고 하는 인식을 반영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제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공수처의 실체도 모르고 막연히 힘센 부처라고 하는 인식도 저는 위험합니다. 또 사람이 우르르 몰리는 풍경도 저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재화긴 하지만 공수처의 이런 초기 흥행 성공 분위기는 그야말로 저는 출범 초기 잠시 보여지는 허니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실 공수처가 정말로 무엇 하는 기구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전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수처란 뭐냐? 문재인 독재의 완성을 뜻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의 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중국 등 공산 독재를 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사법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도 저들 사전에 아예 없습니다. 공수처의 모델이 중국 공산당의 국가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감찰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을 보위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공수처가 그야말로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저는 크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원조 중에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옛날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 우드모리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이 설계했던 체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체카를 만들었던 레닌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혁명에 종사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기소도 하고 재판까지 모든 걸 거머쥐는 정말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뿌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른바 적폐청산에 방해되는 모든 관행을 막을 최강의 방패로 공수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문재인이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폐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바로 반영명으로 몰아서 처단하는 데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장관이 하는 말, 너 죽을래라는 말에 겁을 먹고 엉터리 근거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만약에 감사원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그것 역시 반혁명 분자들의 장난이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 법적 기구가 공수처입니다. 또 그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그것이야말로 반혁명으로 몰 수 있는 파워풀한 기구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호위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수처에 지금 사람이 몰리고 있고 각종 고소고발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독재의 뜨거운 맛을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그런 건 아니냐라고 하는 자탕을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뉴스를 오늘 두 번째 뉴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가 나름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합니다. 박원순 아내 강난이가 내 남편은 착하다고 황당한 소신을 손글씨를 통해서 공표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내내 온라인 공간에서 시끌벅적했던 거는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이 씨가 쓴 자필 편지였습니다. 논란은 뭐냐? 그 편지가 정말이냐?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편지가 나돌아갈 가능성이 맞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녁이 되니까 강난이의 편지라는 얘기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진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바로 그 편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저 강난이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얌전한 손글씨의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황당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여름이죠.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혹이 불거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박원순에 대해서 박원순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도 황당하고 뻔뻔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이거 가짜 편지네 라고 추정을 해왔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순의 측근 사람들이 이거 강난이 여사가 쓴 편지가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화들짝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좌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잘못된 자기 확신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발견을 새삼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3, 4년 전 크리스마스 때 박원순과 강난이 씨가 나란히 행사에 참여했던 사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즐거웠던 한때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편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입니다. 이 편지가 유포되기 시작한 건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 쫙 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박기사라고 하는 그곳에 전달되는 포맷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강난이 씨 글은 박기사,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대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원순의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박 기사 측이 바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에게 위로를 드린다라고 하는 정중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난희 씨, 박원순의 부인의 글은 바로 이 박 기사에 대한 항의입니다. 당신들 왜 그랬어? 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강난희 씨는 박 기사의 입장문을 본 뒤 저의 가족은 큰 슬픔에 잠겨 있다. 아직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라고 실책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이 대목입니다. 저는 거의 이 얘기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될 정도로 황당한데 박원순은 제 목숨, 강난희의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기겁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대 여론이 아주 거셌습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절규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아내도 조두순이가 가정적이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 꼴이 아니냐라고 하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당장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댓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캡처를 떠났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시겠지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카카오 다음에 올라온 댓글인데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라고 다 자식을 아는 건 아니지 않냐. 아내도 밖에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강난희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이렇습니다. 아니, 박원순이가 결백해? 근데 자살하냐? 강난희 당신 장난치냐? 라고 하는 항의성 글도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몰랐네 라고 하는 개탄하는 얘기도 수두룩합니다. 자, 이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좌익형 인간들과 그 주변의 분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못 말리는 위선자들입니다. 정말 못 말리는 위선자들입니다. 좌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위선과 거짓된 정보를 믹싱하면 좌익형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코미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좌빨이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이 말에 대입을 시켜서 좌빨을 패러디하면 이렇습니다. 좌빨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코미디다. 박원순의 아내 강난희 씨가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우울한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6일 수도권은 음식점과 PC방, 카페 등이 모두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 제한을 한다. 이걸 유지한다. 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자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7일부터 4일간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불을 환하게 켜두는 이른바 점등시, 불 켜놓는 시위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9일이 지나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시 이후 영업 강행도 검토 중이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이들의 얘기를 한마디로 옮기자면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 것은 정부 책임 때문인데 왜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생존 경쟁에 가장 심하게 몰린 것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는 아주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간에서 자영업을 하는 연예인 출신들도 속속 자신들의 가게 문을 걸어 닫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나운서 출신인 오정연이 코로나19로 인해 카페를 폐업한다고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정연은 카페 규모만 20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직원까지 10명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꽤 컸습니다. 보증금도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리고 클롯이라고 하는 그룹 출신의 강원래, 이분도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주점 클럽 문라이트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강원래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꼴등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을 실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맞는 소리라고 봅니다.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문재인의 코로나 대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오래되면은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배제 못한다고 경고를 해왔는데 지금 바로 그 폭동 전야가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저는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과잉 방역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네 뭐네. 4차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노래방 사업업자나 PC방 사업업자들에게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하는 탁장 행동을 반복할 것이냐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2년 이상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기별로 주겠습니까? 월급으로 주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른바 고위험 업종 대면 사업자들, 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주지 하지 말고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스스로 일어나고 경제도 살아나면서 코로나 방역에도 준비를 만반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경제활동을 다 가로막고 우리 혈세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푼돈만 나눠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전에 일어날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폭동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우석TV 뉴스 따라잡기에서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